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늘 퇴근하고 호프집에서 한잔 할까? 스트레스 받는데 이따 호프 한 잔 어때? 자, 언젠가부터 우리는 맥주집을 일컬어 호프집이라고 부르고 있죠. 국어사전을 봤더니 호프집은 독일어 호프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그럼 호프가 독일어로 맥주라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맥주의 원료인 그 홉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 또한 아닙니다. 독일어로는 홉을 호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프는 맥주하고 연관이 된 단어가 아니에요. 독일어로 뜰, 정원 또는 왕실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맥주와 연관이 없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0년대에 그 한국에서 오비 맥주가 술집 이름을 오비 호프라고 그 문을 연 식당 그 술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호프집이라는 말이 자리매김하였다고 하는데, 자, 독일어로 맥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호프라는 단어가 왜 맥주집 이름이 되었을까요? 바로 독일 뮌헨의 호프브로이 하우스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1980년대는 국외여행 비자유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나 해외여행 다닐 수가 없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미국이나 뭐 아니면 가까운 일본도 아니고 저기 멀리 서독의 한 맥주집을 다녀와 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몇 명이나 됐었겠어요. 제 추측으로는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 서독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맥주집이 있대. 그 이름이 호프 머시기 하우스래. 이런 전설 같은 소문에서 호프가 그 맛있는 생맥주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고 술집 이름에 사용되면서 우리 언어 생활에 이 호프가 맥주와 동급의 언어로, 동의어로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추리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도 또는 어떤 도시도 회사도 아니고 한 술집이 지구 반대편에 전설처럼 전해졌다는 이런 정황 자체가 이 호프브로이 하우스의 범세계적인 유명세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독일 맥주의 유명세를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참고로 세계대전 이후에 뮌헨에는 미군이 주둔했어요. 미군이 주둔하는 도시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여가 시간에 호프브로이 하우스 맥주를 마셔보고는 그 맛에 반해서 이 맥주잔에 받치는 그 받침대 있잖아요. 그 컵받침대 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고국에 가지고 갔다고 해요.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맛있는 맥주집의 대명사가 된 것에 미군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였고요. 우리도 미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전설이 아름아름 생겨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호프브로이는 1587년에 설립된 왕실 양조장입니다. 아까 독일어로 호프가 왕실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브로이는 그 영어의 브루어리, 즉 양조장입니다. 그래서 호프브로이는 왕실 양조장입니다. 물론 당시 바이에른의 군주가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왕실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깊이 따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중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왕실 양조장이니까 소수의 높은 분들만 마실 맥주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곳이었느냐? 물론 실내 출입은 높은 분들만 가능했지만 일반인들도 술통을 가지고 와서 돈을 내고 맥주를 담아가는 그런 테이크아웃 생맥주집이었었어요.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조선시대에 그 왕과 양반이 드나드는 주막이 있는데 천민이 와도 돈만 내면 통에다가 막걸리를 담아서 판매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왕이 마시는 맥주를 나도 마셔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다들 하겠죠. 그래서 호프브로이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 유명세가 유럽의 다른 나라까지도 퍼집니다. 1600년대 중반에 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전쟁이 벌어져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과 개신교 국가 간에 벌어진 그 세계 대전이었는데 이때 뮌헨은 가톨릭 국가인 바이에른의 수도였고요. 개신교 국가인 스웨덴이 침공해서 뮌헨을 함락시켰습니다. 종교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함락시키면 그 도시의 신도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뮌헨의 가톨릭 신도, 사실상 대다수의 시민을 학살하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웨덴은 호프브로이 맥주 60만 배럴,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1억 리터 정도 될 것 같아요.
호프브로이 맥주를 조공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학살 대신에 차라리 유명한 맥주를 챙기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호프브로이는 도시를 구한 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호프브로이 하우스는 여전히 뮌헨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하니까 항상 관광객이 바글바글해요. 보통 이렇게 유명해지면 2호점, 3호점, 4호점, 10호점, 100호점까지 프랜차이즈가 쫙 확장되는 게 우리로서는 기본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뮌헨에 호프브로이 분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손님이 차고 넘쳐도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발전하지를 않아요. 그 분점조차도 현대에 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1896년에 생겼습니다. 일반인도 이제 호프브로이 하우스에 출입할 수 있게 된 이후로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미어터져서 맥주 양조 시설을 뮌헨 외곽으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2호점인 호프브로이 켈러를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왜 호프브로이는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거 했다면 정말 문자 그대로 떼돈을 벌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전통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먹는 맥주였다. 그 전통을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호프브로이의 그런 어떤 철학이 더 대단하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뮌헨에서 호프브로이 맥주를 납품받는 식당은 여럿 있어요. 독일 내에도 여럿 있어요. 단순히 호프브로이 맥주를 마시는 것에만 의의를 둔다면 꼭 호프브로이 하우스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맥주 마시는 것을 넘어서 그 문화와 전통을 즐기고자 한다면 21세기에도 그 장소는 호프브로이 하우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뮌헨 외에 독일 전체로 다 영역을 넓히면 호프브로이의 분점이 한 서너 곳 더 있기는 해요. 베를린에도 하나가 있는데 저도 베를린 여행 중에 그 호프브로이 베를린점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빈자리도 눈에 많이 띄고 분위기도 좀 덜하고 인기도 덜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도 굳이 그런 분점에서 먹는 것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여기서 만들었고 여기서 마셨던 맥주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만들 것이고 여기 와서 마셔라. 그런 전통을 계승하는 철학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